자, 그러면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아마 인지적인 도구가 암기자료에 빠져 있어요. 암기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내가 중요시 안에서 빼먹은 게 아니라 나의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도구. 근데 걔는 별표를 두지는 마요. 인지적인 도구 그거 앞에 문제 및 자료 표현 도구, 그 다음에 인지 수행 지원 도구, 이거 막 앞글자 따가지고 문지, 수정 외우면 너무 좋겠죠. 근데 나는 예시를 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인지적인 도구의 예시. 1번 뭐라고요?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도구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개념하고요. 아마 예시 이렇게 정도밖에 안 물어볼 거고 예시는 해봤자 끼케야 두세 가지예요. 그러면 쉬운 거 써요. 뭐 프레젠테이션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매체 써도 되고 마인드맵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중심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구성주의의 특징 세 가지 특징 뭐예요? 문학상이에요. 문제중심,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중심인데 그 중에서 문제에 정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그게 문제중심 학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중심 학습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된 배경 사실은 의대 때문에 나온 거죠. 의대 때문에 베로우즈라는 학자가 의대를 봤더니 너무 암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암기만 하고 있는데 야, 암기 잘하는 애가 그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환자를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 중에 보면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암도 그렇잖아요.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합적인 질병들이 다 갖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중심 학습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을 좀 정의한다라고 하면 실제적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학습이에요. 학습자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오케이, 실제적인 문제. 자, 그래서 요 문제중심 학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알라스가 얘기하는 탐구학습 모형하고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중심 학습이랑 탐구학습 모형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차이점을 둔다라고 하면 PBL, 그러니까 문제중심 학습, PBL이라고 하는데 이 PBL은 문제 해결에 정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암, 복합적인 암,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의 전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탐구하는 그 과정, 얼마나 내재적인 흥미를 유발을 하겠어요. 지적인 흥미,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유발이거든요, 이거. 요거가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L은 우리 실생활 문제 해결, 전이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흥미의 유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중심 학습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도대체 이놈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해. 이것만 알면 사실은 끝납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물론 우리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에서는 맥락, 표상성, 조작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PBL에서는 문제의 특성을 네 가지 복잡성, 실제성, 비구조화성, 관련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PBL은 구성주의 이론들 중에서 조금 앞쪽에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도대체 실제적인 문제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맥락성, 표상성, 조작 공간보다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심지어 재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정답은 맥락성, 표상성, 조작 공간이 맞거든요. 근데 이 복실 비관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쓴 경우에도 정답 처리는 됐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얘기잖아. 맥락성, 표상성, 조작 공간이. 하지만 우리 이 PBL의 복실 비관 이 네 가지는 일반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이론이든지 구성주의 어떤 이론이든지 도대체 문제의 특성이 뭐예요? 라고 나오면 자신 없으면 이 복실 비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객관주의에서는 해결책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절대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상대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는 과제. 이것을 우리가 복잡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면하는 과제, 직면할 수 있는 과제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직면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고요. 자, 이제 비구조화성이 약간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해결책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비구조화성은 이 문제가 구조적이지가 않아서 재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과제예요. 자, 복잡성은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요. 다양한 해결책이고, 비구조화성은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거 해결책이 나오기도 전에 일단은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게 비구조화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학습자 수준과 관련 있고, 학습자 수준과 삶과 관련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관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실, 비관 네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구조화성과 관련돼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들 교과서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구조적인 문제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되느냐.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의 특성 이러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복실, 비관 다 쓸 거니까. 그러면 비구조화된 문제의 특징 두 가지를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누구나 쓸 거야. 원래 정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비구조화된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쉽게 규명이 되지만 비구조화된 문제는 우리가 원래 아는 것처럼 정의가 다시 필요해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뭔지 너무 비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직접적으로 다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들이 요겁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비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있다 말아요.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또는 교사가 새롭게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또 다음에 구조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비구조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안이 나와도 되겠지만 보다 더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문제 본질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사실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문제부터 이해하자라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정답, 원 베스트 웨이만 있어요. 하지만 비구조적 문제는 다양한 답들이 역시나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조화성은 사실은 복잡성을 포괄하는 거겠죠. 복잡성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보고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낮아요. 왜냐?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스스로 찾아요? 그냥 외우면 되지. 그죠? 하지만 비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무조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애들이 너무 궁금하거든?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좀 해결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높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비구조적인 문제, 좀 딥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특성이 2년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구조적인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특징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중심학습 18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에 큰 주제는 애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큰 주제 넣으려고 어차피 원래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 두 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요거잖아요.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한 가지 하고
아까 25학년도 소주제 1, 소주제 2에서 나왔던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의 문제의 특성과 문제의 역할. 되게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조금씩 이제 이론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물어보는 형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 애들에게는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구 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중에 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애들의 역할을 안내하고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18학년다 보다 보니까 지문을 안 봐도 돼요. 뭐 없잖아. 그죠? 그냥 PBL과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그럼 안 나오겠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판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지문에 뭐가 없어. 그러면 쿨하게 넘겨요. 내가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발견한 걸 수도 있지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으면 여기서 없는 거 같으면 넘어가야지. 무조건 여기서 야 이거 무조건 지문 속에 조건이 있는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고 별 내용 없는데 이러면 문제에서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 이거 이제 PBL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여기서의 학습자의 역할은 뭐냐? 자, 학습자의 역할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맨날 얘기하는 거 주도성이요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럼 뭐 쓰면 되겠어요? 아까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 나왔던 거. 탐색, 명료와 반성이요. 그거 모코스만 교사 역할로 쓰지 말고요. 탐명반도 써요. 괜찮아요. 그거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은 범용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습자의 역할 탐명반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 복실, 비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아까 또 말했잖아요.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생활과의 전이 이런 것들 촉진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아까도 나왔던 그 문제 똑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거 한번 써봤어요. 애들의 역할로는 자기 주도적인 역할이다. 참여적 역할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브로드한 거 써도 돼요. 왜냐하면 모코스는 되게 분명한데 반면에 탐명반, 그러니까 탐색, 명료와 반성 이것들은 막 엄청나게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워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막혔어. 그러면 구성주의적인 특징들, 일반적인 특징들 써주시면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는 그냥 복잡성과 실제성만 썼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다 써도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거기에 따라서 학습에서의 효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학습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학습법은 꼭 나왔으면 하는 이제 이론인데 별다른 이제 특징은 사실은 없습니다. 별다른 이제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핵심이냐?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의 계획과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 방법. 사실 이렇게 정의가 돼서 예전의 프로젝트 학습법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학습법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경우에 창시자는 진보주의 쪽 학자인 킬패트릭이에요. 킬패트릭이 진보주의 학자다 보니까 킬패트릭이 얘기한 프로젝트 학습법의 핵심은 뭘까요? 진보주의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그 자체.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 그 경험 그 자체가 좋은 거지 거기서 나오는 계획, 그러니까 그걸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의미의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육부가 강조하는 계획 과정에 대해서, 계획과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법에 정의를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계획과 수행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잘 계획해야 되는 건데 이 프로젝트 학습법이 강조됐었던 계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이에요. 자기관리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자기관리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뭘 제일 잘하냐라고 봤더니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계획과 비추어 봤을 때 내 행동이 괜찮은지 끊임없이 점검하다를 해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명명했고 이러한 자기관리 역량이 극대화된 학습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법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일 모토로서 삼는 게 이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프로젝트 학습법은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일단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칩니다. 중장기에 걸쳐서 하나의 프로젝트들을 이행하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게 되는데 뭐 예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 보면 아마 그 수강생 전용 게시판인가? 거기 가보면 각 과목별로 프로젝트 학습법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번 참고해서 이게 작년에 올린 거다 보니까 페이지가 뒤로 좀 넘어갔을 텐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 학습법들이 이제 제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 학습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프로젝트 학습법이 이러한 절차들을 가지고 나는데 이거 절차는 특정 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특정 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표 설정해야 되겠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실행과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좀 과정들, 물론 킬패트릭이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제일 쉬운 성공 조건이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 문제 또는 프로젝트가 어때야 될까요?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되겠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학습자 수준에 부합해야 돼. 당연하겠습니다. 당연하겠고요. 이 문제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학생들의 이해도, 그러니까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자, 오늘 하수종말 처리장 입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요? 안 되잖아. 왜? 몰라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아까 그 동네에 6학년 때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워딩 자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잖아. 그냥 내가 쓰레기장이라든지 정수시설 이렇게는 알고 있지. 그 워딩 7글자를 처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그런 아이에게 갑자기 하수종말 처리장에 입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지라는 말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되겠고 애들의 기본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도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인데 아까 프로젝트 수업 중장기에 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인내심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해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개입을 하고 싶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랬다가는 나중에 분명 학기 말에 멸망할 것 같은데 이 조는 멸망할 게 자명한데 어떡하지? 그래도 일단은 참아줘야 됩니다. 왜냐? 그 과정 자체가 다 아이들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래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스캐폴딩이 돼야 되겠죠. 좀 방향만 제시해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서 교사의 인내심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학습 이론이 있어요. 상황학습 이론.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PBL 같은 경우에 되게 앞에 나온 것들도 하고요. 상황학습 이론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 레이브하고 웬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구나. 레이브하고 웬거라는 학자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지식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식들, 이거 배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데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죽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 예전에 알고 있는 솔직히 라틴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라틴어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네,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원어를 읽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 성경, 성서, 물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말이 안 맞아. 그렇잖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요즘 안 쓰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원어로 궁금하기는 해. 근데 내가 그 라틴어를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쓸까? 근데 그거 말고 어디다 쓸 거야? 학교 마크 읽을 때 도움이 되려나? 가끔가다 학교 마크에 보면 베리타스 럭스메아 이런 거 써 있잖아. 그런 거 도움이 되려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했지만 실제 생활에 쓸모가 없는 죽은 지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배움과 삶을 좀 연결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실생활 연결하고자 하는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거. 요거를 강조하는 게 상황학습 이론이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상황학습 이론이 나왔을 때 약간 좀 브로드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객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때문에 그래요. 객관주의 너무 절대적인 지식. 우리 이건 죽은 지식이니까 실제 생활에 유용한 지식들을 조금은 배워야 되겠어. 그러면서 상황학습 이론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 양반이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냐면 학생들은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 이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학습 이론, 레이브하고 웬거입니다. 써드릴게요. 그냥 레이브하고 웬거. 상황학습 이론을 창시했던 레이브와 웬거는 나중에 실천 공동체 이론, 우리 한 9번쯤인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학습 이론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천 공동체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실천 공동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제가 실천 공동체는 작년까지는 별로 강조를 안 했었거든요. 실천 공동체 사실은 약간 조금 교사학습 공동체 쪽이기는 해서 교수 방법에서 다루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데 제가 이제 학계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논문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천 공동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천 공동체 이론 중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실천 공동체 이론에 약간 좀 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학습 이론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거가 다예요. 지식과 실생활 연계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체화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 구체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맥락정착적 교수 이론, 앵커드 수업 모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내용이 똑같아요. 지식과 실생활을 연결하는 건데 이 연결을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링. 그래서 앵커드 수업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지식과 실생활을 연결하려고 하면 매개체가 필요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앵커예요. 매개체. 네. 효과적인 앵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하고 실생활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효과적인 앵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겠고 이것들은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앵커링 시키는 게 핵심이니까 그러면 앵커가 뭐예요? 라는 거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앵커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실생활과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하겠지만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앵커 자체도. 앵커 자체가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앵커. 애들이 배우게 되는 지식을 실생활과 관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앵커 자체도 애들 수준에 부합해야 돼요.
실생활과 관련 애들 수준의 부합. 이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네, 맞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먼저 지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주로. 먼저 지식을 배우게 될 거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후속 과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앞에 배웠던 지식과 후속 과제들 간의 연관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후 과제와 연관, 관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앵커의 특성은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실생활과 관련, 학습자 수준의 부합, 선후 과제하고 연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제시를 해줘야 되느냐? 스토리텔링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형식. 이야기의 형식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그 지식과 실생활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앵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수업 설계 원리고 이것들을 교과서에 없으니까 제 교재에 없으니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나 돼요. 7가지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내용들은 조금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앵커드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 실생활과 관련되고 학습자 수준에 부합하고 선후 과제와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기반의 형태로 하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글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비디오 기반으로 제시를 합니다. 비디오, 영상의 형태로 제시해줘요.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주의 집중해서 이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실생활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비디오 기반으로 하고 두 번째 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나왔지만 스토리텔링 기반이에요. 비디오 기반의, 스토리텔링 기반의 내용들을 수업할 설계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일 것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성적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적인 학습. 자,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은 우리가 이제 바로 요 글자 그 자체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생성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말미에 문제를 제시하고 끝내요. 수업 말미에 문제를 제시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열린 결말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지식 설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줍니다. 막 다 하면서 이거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마지막 과제를 마지막에 또 보여주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집에 가서 풀어보면서 내가 오늘 배웠던 지식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생성적인 학습이에요. 그래서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재된 자료 설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물론 이거 나올 수 있겠지만 1순위로 좀 꼽자면 이 수업 설계 원리 중에 1순위로 꼽자고 하면 내재된 자료 설계라는 원리를 꼽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론의 굉장히 특징인 건데 원래 아까 구조적인 문제 생각해 볼까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근데 이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적 정착적 교수 이론에서 말하는 내재된 자료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정보들 같은 경우를 이야기 속에 숨겨요. 숨겨서 제공. 그 아이들이 찾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재된 자료 설계의 원리.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쉬운 내용이지만 문제가 복잡해야 돼요. 문제의 복잡성이 있겠고. 그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고 여섯 번째 그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유사한 유사한 문제를 짝으로 구성해줘요. 유사한 문제를 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되는, 요 시나리오와 관련되는, 요 이야기와 관련되는 다른 문제를 같이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의 적용 능력, 전이 능력들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당연할 수가 있는데 범교과 학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범교과 학습. 네. 범교과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고 연계하고. 통합 연계. 너무 밑에까지 내려왔지만 통합 연계네요. 그래서 수업 설계 원리 7가지가 있기는 해요.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 뭐 생성적 학습, 내재된 자료 설계, 문제의 복잡성, 유사한 문제의 짝구성, 그 다음에 범교과, 뭐 연계, 통합,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재된 자료 설계, 내재된 자료 설계.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건 뭐 특징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 꼽자고 하면 내재된 자료 설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암기 자료에 아마 제가 넣어놨을 거예요. 정리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에 나왔느냐? 네, 나왔었어요. 시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예요.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만 빼왔습니다. 자,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도구도 달라져야 돼.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애들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 앵커드 수업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학년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토의식 수업을 할 때 앵커드 수업 모형을 적용을 할 건데 앵커드 수업 모형의 원리, 적용 원리가 뭐냐? 다만 토의식 수업이니까 이게 일종의 조건이겠죠. 그냥 앵커드 수업 원리 쓰는 게 아니라 토의식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말해서 변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이 아니라 토의식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비디오 기반 스토리텔링 기반이요라든지 아니면 내재된 자료 설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써놨냐? 이렇게 쓴 거예요.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비디오 기반의 스토리텔링 원리이다. 그냥 2개 다 썼어요. 그냥 이건 제가 좋아해서. 자, 2개 다 썼는데 여기까지만 쓰면 토의식 수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쓴 거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의 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형태로 영상 자료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연을 통해서 내가 조건을 준수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2번째, 내재된 자료 설계의 원리이다. 토의에 필요한 자료가 사전에 다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 곳곳에 숨겨놨다. 사실은 이거 없어도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넣어놓은 이유는 조건에 있으니까. 이건 토의식 수업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답에서 써준다고 하면 조건도 준수하고 여기서 말하는 원리들 반영을 해서 답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까 7가지가 나왔지만 외운다고 하면 이 2가지 외우는 게 제일 맞아요. 다 못 외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7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정도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기반 학습 보도록 할게요. 자원 기반 학습. 나는 얘가 출제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어. 그래서 아쉬움을 이제 머금고 자원 기반 학습은 약간 이제 조금은 약간은 중요도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 얘가 부각이 됐었냐면 2022 개정 나왔을 때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라고 그렇게 떠들어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안 나왔으니까 약간 지금 다시 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좀 자원 기반 학습의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요. 다양한 자원들이 있고
그 자원들을 활용하는 교수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좀 현장형스럽게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원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냐면 학습자 스스로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게 하는 학습이에요. 선택하고 활용하는 학습이에요. 자원 기반 학습이라는 거는 그냥 자원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내가 자원을 찾아야 돼요. 검색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을 수동적으로 내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돼요. 적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원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 스스로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게 하는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라고 하면 위키 기반 학습이에요. 위키 기반 학습. 그래서 1순환 때 뭐 예시로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랑 같이 백과사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자원 기반 학습의 예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원 기반 학습의 이제 기능,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애들 일단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이 자원이 어디에 있지? 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치 확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자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보 자원을 서치하는 거죠. 이거는 위치 확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원 서치, 자원 검색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원을 검색을 했어. 여러 가지 나왔어. 딱 봤어. 오, 좋네. 바로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분석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 검토, 가치 파악. 이게 쓸만한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분석 기능일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해 기능이에요. 이해 기능. 자원을 검색을 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를 풀 때 괜찮은가? 필요한가? 문제와의 관련성, 문제와 자원의 관련성 파악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검색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바람직한지 한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건지 한번 알아보는 거. 이렇게 위치 확인,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을 잘 선택을 했겠지. 근데 이 수업, 이 자원 기반 학습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게 보고 및 제시 기능이에요. 내가 자원을 잘 찾았잖아요. 관련성도 파악했고. 그러면 자원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도 해요. 친구들과 공유. 또 더해서 새롭게 창출하기도 해요. 이게 보고 및 제시 기능입니다.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걸 뭐 보고라고 하는 거고, 제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느냐, 선택하고 활용하게 하는 학습을 왜 외우게 하느냐, 이걸 외우면 기능도 외우기가 쉬워지잖아요. 물론 명칭이 위, 분, 이, 보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는 부차적인 일이고요. 일단은 이해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자원 기반 학습을 하면 이런 4가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 기반 학습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수업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교과서일 거예요. 교과서 자원 가지고는 뭐 주로 강의식 수업을 하거나 토익 토론 수업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겠지. 그거 말고 교과서 외 자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교과서 외 자원들 뭐 있을까? 온라인 자원이요. 그죠? 온라인 자원이 가장 쉽게 나올 것 같아요. 또 어떤 자원? 지역사회 자원. 이 지역사회 자원은 인적인 자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시설적인, 물적인 자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것들도 있고 시설, 그러니까 물적인 자원은 인적, 물적, 환경이라고 할까? 이래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자원 같은 게 활용 방법 어떻게 할래요? 실제로 수업한다고 하면 온라인 자원 가지고 뭐 할래요? 정보 검색도 되고 위키 기반 수업도 되고요. 또 뭐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수업 활동.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원격 수업 해도 되고 거꾸로 수업할까?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 지역사회 인적 자원은 어떻게 활용해요? 전민과 초청, 초빙, 초청 강연, 멘토, 멘티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적인 자원. 우리 대표적인 게 뭐 박물관 이런 것들. 뭐 하면 돼요? 네, 견학. 환경적인 자원은 뭐 산, 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역시나 뭐 견학, 뭐 체험학습? 체험학습 할까 그냥? 비슷하겠지만 견학 및 체험학습. 이거 두 개는 똑같겠네요. 그죠? 견학 및 체험학습.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요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의 자원 두 가지를 서로 다른 활용 방법과 함께 제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때는 이게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원 기반 학습이 일종의 좀 브로드한 모 이론인 것이고 이것을 구체화한 이론이 있는데 그 구체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아이젠버그라는 학자의 빅식스 스킬스 모형이에요. 6가지 큰 기술 모형이에요. 빅식스 스킬 모형이고 아이젠버그라는 학자가 만든 겁니다. 자원 기반 학습을 구체화한 거예요. 근데 빅식스 스킬이에요. 가장 큰 6가지 스킬이 있는데 그 6가지 스킬은 인지 스킬이에요. 인지 과정. 6가지 인지 과정? 블룸이 이미 얘기해 줬는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네, 맞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자원 기반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인지 활동에 따라서 어떠한 수업 단계를 거치게 되느냐,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느냐 이것들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빅식스 모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단계를 외워야 돼요. 단계랑 주요 활동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자원 기반 학습의 요 기능들 아까 이거 위치 확인, 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빅식스 스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바로 과제 정의 단계예요. 과제 정의. 아이들이 자원 기반 학습을 할 거예요. 다양한 자원들을,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할 텐데 일단 먼저 필요한 거는 도대체 과제가 뭔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부터 이해해야 될 거예요. 과제 이해예요. 과제 이해. 그래서 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냥 지식 측면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인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 탐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제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서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서치할 정보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원.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에요. 그냥 검색 엔진. 정보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을 해요. 하수종말 처리장. 그다음에 나는 오늘 하수종말 처리장에 꽂혀 있어.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입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지식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 네이버 검색해 볼까? 아니면 우리 어디 리스 이런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볼까?
각각을 분석해 봤더니 그래도 하수종말 처리장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데이터베이스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보 탐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재원 파악이에요. 이제 실제로 정보를 검색을 해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겠죠.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료들이 막 나오게 될 텐데 그 자료들이 과연 다 진짜일까 하냐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보 활용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 활용 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려내기를 해요. 진짜 좋은 정보들을 가려내는 거, 요것들을 하게 되겠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가려낸 그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검색을 한 요 자료들, 요게 진짜 매개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는 뭐냐면 내가 한 이 과정들 있죠. 이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온 문제 해결 방안 이것들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주 되게 체계적이죠. 처음에 과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서치 엔진 찾고 그런 다음에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려내고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결과물을 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시험에 뭐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2022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하게 정보를 검색하는 거 이거 초등학생도 다 해요. 초등학생도 다 해.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는 뭐냐? 찾아낸 그 정보들을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소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시험 문제에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으면 좋겠죠. 과정소, 정통평 이러면서 외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외우겠다. 시험 전날까지도 못 외우겠다. 이러면 정보 활용만이라도 외워줘요. 그러면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 문제 풀고 오시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거의 다 끝난 거 아니구나. 자원 기반 학습 중 하나인 빅6 스킬 모형에 근거했을 때 조선시대 문학을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가, 나 단계에서 적합한 활동의 예시를 쓰고요. 예시네요. 예시. 이때 작동하는 인지 활동을 이제 한 가지씩 써보는 겁니다. 자, 아까 예시 나오면 교과 활동의 예시 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과 활동의 예시 써야 되는데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질문이지만 미리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교과 활동에 예시 쓸 때 제일 쉬운 건 여러분의 교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과 쓰는데 2개 다 쓰라고 했을 때 만약에 2가지 쓰라고 했으면 2개 다 같은 교과로 쓰면 이상하잖아. 내가 지금 이 교과인지 너무 티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교과, 하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교과. 그러니까 내 지금 전공 말고 그래서 다른 교과 쓰시면 되고요. 비교수 교과 쌤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아했던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 솔직히 뭐 제가 그 사회계열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가 제일 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범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 안 나시면 써주셔도 됩니다만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봐봐요. 조선시대 문학을 주제로 수업을 하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활동의 예시는 뭐야? 무조건 이걸 쓰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지금 국어과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걸로 써줘야 돼요. 얘는 문제의 취지가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과제 정의. 다음 가는 뭐예요? 정보 탐색이에요. 정보 탐색 단계에선 뭐예요? 정보원을 검색해서 정보원을 탐색하는 거죠. 실제로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정보원을 탐색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 네이버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검색을 하겠고, 그리고 나서 검색한 자료들, 이것들을 잘잘못을 가려내야 돼요. 그게 무슨 단계라고요? 정보 활용이에요. 네. 그리고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빅6 스킬 모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도 읽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빅6 스킬 모형이 나와서 빨리 이거부터 써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읍시다. 그랬을 때 나에 적합한 활동의 예시니까 조선시대 문학을 주제로 하는 거니까 내가 어쨌든 여기 있는 활동, 여기 있는 활동을 조선시대 문학이라는 주제로 써야 되겠고, 그때 인지활동의 한 가지, 오케이, 다행이다. 이해하고 분석인데 단순하게 이해, 분석을 띡 던지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분석이 뭔지도 함께 써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빅6 모형에 근거했을 때 가 단계는 정보 탐색에 해당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뭐 하냐?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 사용 가능한 정보의 형태를 파악하고 여기서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 문학 얘기들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얘기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빼줬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기입니다. 학생들은 조선시대 문학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을 한다. 이게 예시겠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해라는 인지활동이 작용을 한다. 왜 이해라는 활동이 작용하냐면 정보원별로 특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정보하고 정보원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부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나 단계는 정보 활용에 해당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예시니까 조선시대의 문학에 대한 정보를 읽고 적합한 정보들을 가려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들을 써주는 겁니다. 문제에서 조선시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2단계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들을 판단하니까 이때 작용하는 것은 분석이다라고 하면서 답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 계속 가도록 할게요.